안녕하십니까. 겨울철 대형 화재 또다시 연발되나요? 종로고시원에서 큰 비극이 터졌습니다. 겨울철 불조심 강조, 과요 불급이 아닙니다.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김용민의 정치 쇼 김용민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여러분이 가장 많이 찾아본 실시간 검색어 들여다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로고시원 화재입니다. 오늘 새벽 5시경 서울 종로에 있는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확인된 사망자가 6명. 불길에 출구가 막혔다고 하는군요. 정확한 화재 원인을 경찰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동연, 이르면 오늘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교체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 후임으로 유력하다고 하는데요. 자, 김동연 부총리 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에게서 환대를 받았는데 김 부총리 국회에서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민정 감독, 올 평창 겨울올림픽에서 국민을 감동케 했던 여자 컬링 팀킴 소속 선수들이 김민정 감독, 그리고 컬링의 개척자라 불린 김민정 감독의 아버지 김경두 전 부회장의 비리를 폭로했습니다. 상금 분배 없었다, 폭언당했다, 이런 내용의 폭로였어요. 네, 지난 겨울 컬링 국가대표팀을 떠올리면서 조관우의 겨울 이야기 준비했습니다. 김용민의 정치 쇼. 자, 검색어의 여왕 주시은 아나운서의 10시 뉴스에 이어서 10시 13분에 검색어의 대왕, 네. 정상근 기자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대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순위는 좀 많이 낮았는데. 소왕. 소왕? 네, 소왕이라고 하자니 또 몸 규모가 소는 아니고요. 그래요. 그래요. 주시은 아나운서도 있고, 네네. 또 정상근 기자도 있는 SBS 러브 FM. 아주 10시에 개 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첫 소식은 앞서 소개해드렸습니다만은, 이게 내일이 아니군요. 오늘입니다. 11월 9일. 네네. 소방의 날인데 고시원에서 불이 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6분이나 세상을 떠나는 참, 또 비극이 있었습니다. 네, 이 새벽 서울 종로구 관수동 이 청계천 인근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났는데 6분이나 돌아가셨습니다. 네, 그래서 7953번 쓰시는 분이 참 소방의 날인데 고생하시는 소방관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불이 크게 나가지고 인명 피해가 있었는데 이 불은 이 건물 3층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소방의 날에 이제 소방관 100여 분 그리고 장비 30대가 투입이 돼서 오전 7시께 완전히 화재는 진압을 했습니다만 이 불로 6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 사상자의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아이고. 네, 이 건물이 그 지상 3층 그리고 지하 1층 규모인데 그 1층은 일반 음식점이 입주가 돼 있고요. 2, 3층이 고시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고시원은 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이 들어가는 곳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목적으로 고시원 들어가 계신 분들은 많지 않고. 네, 많지 않습니다. 아무래도 좀 적은 비용을 들여서 숙식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이 들어가 이제 기거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주로 이제 희생이 된 거네요. 네, 그래서 연령대가 한 40에서 60대로 구성이 돼 있는데요. 원래 이 고시원에는 2층에 24명, 그 3층에 26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소방당국은 파악을 했는데 일단 피해 규모는 이 정도로 났습니다. 아니 근데 입구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막혀 있어가지고 탈출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네, 아직 뭐 정확한 뉴스는 뭐 들어온 게 없는데 지금 뭐 경찰과 소방당국이 정확한 화재 원인과 뭐 과정을 조사 중에 있으니까요. 아니 그 입구만 트였으면은 뭐 사실 진짜 한 분이라도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길이 없습니다. 네, 또 비슷한 일이 그 청주였나요? 거기 목욕탕에서 제천 목욕탕 화재 사건에서 있었었죠. 네, 그래요. 지금 이런 사태가 나기까지 뭐 했는지 하는 생각도 들면서 지금이라도 모든 건물 소방 안전이 제대로 구축돼 있는지 면밀히 점검을 해야겠습니다. 또다시 지난 겨울의 악몽 재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습니다. 네, 곧 겨울이 또 오니까 화재 대비에 좀 만반을 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요.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합작사인 바이오젠이 삼성 바이오 에피스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를 할 경우 예. 이 추후의 지분을 되찾아와서 에피스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려 했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말이 어렵습니다. 좀 네. 풀어주시죠. 예,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 그러니까 이게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요. 예. 바이오젠이라는 회사하고 둘이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를 공동으로 만들었어요. 예, 예, 예. 이게 합작을 해서 만들긴 했는데 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자회사로 이 회사를 두었습니다. 근데 이 바이오 에피스를 만들 때 바이오젠하고 약속을 한 게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바이오젠이 원하면 이 최대 지분을 바이오젠에 넘기겠다. 그러니까 대주주로 만들어주겠다라는 예, 예, 예. 거였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오로직스가 이 바이오젠이 약속대로 바이오에피스를 내놓으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바이오에피스는 따라서 우리의 자회사가 아니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회사는 더 이상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가 들고 있는 이 회사의 남은 주식 이것을 우리가 그냥 자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주식을 공정하게 시장에서 평가받 그대로 금액을 그렇게 받아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 예. 그래서 이 바이오로직스의 재산이 5조 원이나 확 늘어나게 됐습니다. 예, 예, 예. 이 덕분에 이 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를 갖고 있는 제일모직의 가치가 올랐고 또 덕분에 제일모직이 더 좋은 기업이 돼서 이 삼성물산을 헐값에 합병을 합니다. 그 제일모직의 지분이 있는 사람이 바로 이재용 부회장이고 네.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에 그러니까 합병 전 삼성물산의 지분이 거의 없었고.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제일모직 가치를 더 쳐준 다음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을 승계받을 때 있어서 더 유리해진다. 이런 맞습니다.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제일모직 주식 한 주당 삼성물산 주식 3주 이게 이제 동등한 가격으로 취급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은 덕분에 또 이 삼성물산이 갖고 있던 삼성전자 주식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되고 이 결국 이 삼성전자가 삼성의 핵심이다 보니까 이 삼성그룹 전체에 대한 영향력을 갖게 된 거고 결국 이제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이 승계를 마무리 짓게 된 겁니다. 예. 그런데 이게 다 애초에 시작이 뭐 이것뿐만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작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가 남의 회사가 돼버렸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 한겨레 보도는 알고 보니까 뒤에서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에피스를 다시 자회사로 두려고 작업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네. 그렇다면은 일시적으로 그 회사를 네. 상대한테 넘긴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희 부회장의 삼성 승계를 위해서 이재용 부회장. 이재용 부회장의 삼성 승계를 위해서 네. 이 원포인트로 회사를 넘겼다가 다시 또 받아오려고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목적은 이재용 부회장을 위해서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러운 과정을 통해서 에피스가 남의 회사가 된 게 아니라 뭔가 목적에 의해서 줬다가 다시 사오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문서로 드러난 것이고요. 그렇게 돼서 이게 결국 이제 지금 이제 고의 분식회계가 고의 분식회계냐 아니냐 이게 가장 핵심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고의 분식회계의 가능성에 또 무게가 하나 더 실리게 된 셈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이재용 부회장 대법원 재판을 받는 중인데, 네네. 상당히 불리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삼성 승계가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강력한 현안이다 보니까 네. 또 이런 일을 벌였다. 이게 또 증거로 작용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삼성 승계가 최대 현안이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네네. 뇌물을 준 게 맞다. 네, 여기에 보다 더 힘이 실리게 될 것이고요. 그렇습니다. 핵심 실세인 최순실 씨 자녀에게 이제 말을 사줬다. 이것도 말이 들어맞게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는요. 네, 대법원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이 특별재판부 도입을 공식적으로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여야 4당이 지금 특별재판부 도입에 합의를 하고 입법안을 마련 중인데요. 사실 이미 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네. 관련 법안을 발의를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이 법에 대해서 의견서를 법제사법위원회에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대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이 특별재판부와 특별영장 전담판사는 헌법상 근거가 없고 이 법관에 의해서 재판을 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예. 이 사실상 특별재판부 도입을 반대를 했습니다. 예.
아울러 이 처음부터 적임자를 골라서 재판을 맡기는 방식은 오히려 공정성 시비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 특별재판부가 시행되더라도 피고인들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인지 판단해달라고 요청을 할 경우에 이 재판 절차가 한동안 정지될 것이다. 이런 네. 점도 이유로 들었습니다. 예. 대법원은 무엇보다 이 공정성 시비가 생기면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랜덤으로 이제 재판부를 배당을 하는 이 현재의 법원 시스템으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말이죠. 네네. 지금 양승태 대법원 시절에 그 사법농단 네.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들이 재판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컴퓨터 추첨을 하면은 당연히 그분들이 걸려들 확률이 있는 것이고 네. 또 상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상당히 높은 비율로. 상당히 많은 판사들이 지금 조사를 받았고 또 그런 분들이 지금 서울중앙지법 등 요직에 네. 지금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들을 재촉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애초에 랜덤으로 돌려서 이렇게 예. 관계된 사람이 재판부로 배당이 되면 이 사람한테 재판을 맡길 수가 없으니까 다시 랜덤을 돌리는 건데 네. 그게 사실상 랜덤의 의미가 있냐? 예. 뭐 이런 지적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대법원이 뭐 과거에 뭐 이런 특별재판부가 근거가 없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이 1948년에 이 반민족 행위 처벌법에 따라서 예. 특별재판부가 한 번 구성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죠. 선례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이 법관들 상당수가 당시에 그 일본 제국주의에 복무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친일파를 처단하는 데 있어서 이게 굉장히 부적절하다 이런 지적을 받고 이렇게 특별재판부가 구성이 된 거고 그나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 예. 특별재판부를 만들더라도 법관에게 그러니까 재판장에게 판사에게 이걸 맡기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예. 이 당시에는 국회의원 그리고 시민사회 인사들까지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시민사회 인사들까지. 네네. 지금 대법원이 봤을 때 펄쩍 뜰 일이네요. 네, 그렇죠. 근데 근데 지금은 지금 그런 식이라면 이런 비유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대법원의 주장은 일제 강점기 때 네네. 일본을 국가로 생각하고 거기에 복무했던 판사들이 네. 나중에 해방되고 나서 반민족 행위자 처벌을 해야 될 시점에 우리가 그냥 재판할게, 우리가 네. 심판 볼게. 저기들이 그 시절에 일제 부역했는데 네. 우리한테 그냥 재판장 권한 줘. 그렇죠. 이러는 논리하고 별 다르지 않은 거 아닙니까? 뭐 랜덤으로 돌리다 보면은 예. 친일하지 않은 사람이 걸리지도 않겠어라고 예. 얘기를 하는 것과 이제 다름없는 거죠. 예. 네. 자, 김민우님, 여러분은 지금 정상근의 정치쇼 김용민의 돈돈 브리핑을 듣고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다시는 듣지 마세요. 저희 방송 듣지 마시고, 예, 예. 네. 저희 나중에 청취율 저희 조사, 방송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청취율 조사 전화 걸려오면은 네. 정상근의 정치쇼라고 하세요. 예. 그러면 이제 집계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예. 네, 집계가 되려면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네요. MC를 교체하는 거. 아, 예. 네. 아니요. 전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상근 기자. 이제 나가셔도 됩니다. 예. 네. 여기 그냥 지방령처럼 붙어 있으려고요. 그러기엔 4분이나 남았군요. 아이고, 다음 네, 소식은요. 그렇습니다. 예. 다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도장 형태로 된 결핵 백신 주사가 있는데 여기서 독성 비소가 발견이 됐습니다. 이 주사가 옛날에 불주사라고 불린 주사인데요. 예. 제가 어릴 때는 초등학생 때 이거를 맞았는데 그렇죠. 그래서 불주사 맞고 네. 뭔가 이 어깨 튀어나오죠. 튀어나와요. 다 자국들이 예. 있습니다. 예, 예. 이 옛날에는 그 예산이 없어가지고 주사를 일회용으로 쓸 수가 없어서 이거를 불로 소독을 해서 불주사라고 불렸는데 그랬죠. 예. 네. 근데 요새는 신생아들에게 접종을 하거든요. 네. 근데 태어난 지 한 1개월 만에 접종을 하게 되는데 특히 요새는 이 도장 형태로 된 경피용 결핵 백신 주사를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왜냐하면 좀 가격은 비싼데 그 예전에 맞던 불주사는 무료입니다만 이 도장형은 가격이 좀 있습니다. 근데 가격은 비싸지만 흉터가 덜 남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맞추기가 좋기 때문에 이 아이들에게 좀 좋은 걸 해주고 싶은 부모님 마음에서 좀 이걸 많이 맞추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경피용 결핵 백신 주사에서 독성 물질인 비소가 발견이 됐다라고 합니다. 발암 물질. 예. 네네. 이 식약처는 엊그제 일본에서 만들어진 이 경피용 주사 첨부 용액에서 비소가 검출됐다면서 이 전량 회수 방침을 밝혔는데요. 이 회수 대상은 올해 2월부터 6월 사이에 이 시중 병원에 유통된 이 14만 팩인데 이미 다 썼고
남은 거는 한 10% 정도인 1만 6천 팩 정도 남아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미 한 12만 명이 넘는 아이들이 이 문제의 결핵 백신 주사를 맞았다는 건데 이 제품 번호가 KHK 147, 148, 14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 아이가 이걸 맞지 않았는지 이걸 좀 알아보려고 부모님들이 계속 병원이나 식약처에 좀 전화를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예. 다만 식약처에 따르면은 이 검출된 비소의 양이 뭐 위험한 수준까지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뭐 이번에 BCG 백신에서 검출된 비소량이 0.039 마이크로그램인데 1일 허용 기준치가 1.5 마이크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한 38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는데 뭐 실제로 일본 후생선도 뭐 더 생산하지만 말라 이런 조치만 내렸을 뿐이지 회수는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부모님들이 입장에서는 좀 비소를 아이가 맞은 셈이 되니까 그렇죠. 굉장히 좀 불안감이 커져. 성인도 아니고 어린이가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을 수도 있는 건데 말이죠. 네네. 정상근 기자님은 그 아기 네. 접종을 했습니까? 네, 접종을 했는데 저는 보건소에서 내피용으로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도장 주사가 아니고 옛날에 저희가 맞던 식으로 풀주사. 네. 근데 저희 이제 그 조리원에서 같이 있었던 엄마분들 중에서 이 경피용을 맞으신 분들이 꽤 되시는데 같이 이제 그 저희 와이프하고 채팅을 하는데 많이 우셨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마음이 아파가지고. 네. 그런데 안전하다 이 말 뭐 이게 위로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너무 불안이 확산되니까 안심하셔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식약처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한 50초 정도 남았습니다. 예, 다음 소식 전하기엔 너무나 빠듯한 시간인 걸로 그럼 어떻게 짧게 그냥 할까요? 노래 한 곡 하세요. 노래를 소식을 하나 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짧게. 짧게. 네.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클린 디젤 정책의 폐지입니다. 이게 이명박 정부 때 시행된 건데 앞으로 이제 경유차에 대한 퇴출 절차에 들어간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LPG 차량 판매를 일반에 확대하고 또 소상공인들에게 그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때 보조금도 조금 더 지급하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김용민의 정치쇼 1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요. 2부, 3부 여의도 UFC에서 돌아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네, 금요일은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여의도 UFC가 열리는 날입니다. 자, 여의도 각 당을 대표하는 분들의 화끈한 토크 배틀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전 이 가을의 풍치와 낙엽의 이 낭만을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아유, 참 이렇게 항상 인사말이 기대가 돼요, 우리 최성 의원님은요. 예.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나는 실용적인 얘기 할게요. 건강 조심하십시오. 환절기에.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님. 예, 진수희입니다. 청취자분들한테 좀 고자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방송 이거 큐사인 나기 직전에 박원석 의원님이랑 차명진 의원님 거의 멱살잡이 수준까지. 이따 아마 그 내용 나올 겁니다. 예. 자, 그 부분도 따져보고요.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님. 예, 박원석입니다. 저는 굉장히 예의가 바른 사람이어서 뭐 선배의 멱살을 잡고 그러지 않습니다. 차명진 의원님이 너 나오라 그러길래 좀 이따 나가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정치권의 그 초미의 관심사가 전원책 조강특위위원회에 대한 김병준 위원장의 경고장. 이 지금 경고장에 대해서 전원책 위원이 뭐 강력하게 또 반발하고 있는 양상이고 말이죠. 이렇게 해서 전원책 위원과 자유한국당이 결별 수순으로 가는 건지 여기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 그 어른들이 그렇게 하겠어요. 저는 어른들이 일단은 뭐 좀 자제를 할 것 같고. 그런데 눈앞에 권력이 왔다 갔다 하니 그리고 내 생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렇게 전원책 위원이 말했는데. 글쎄 전원책 의원이 워낙 이제 입을 좋아하셔서 실천보다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전원책 의원님을 위해서도 제가 조언을 하면 지금 조강특위라는 이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거든요. 이거는 말을 뭐 100마디 하는 것보다 예컨대 조강특위에서 3선 이상 의원 아무 개를 쳐냈다. 이거는 전원책 의원이 그 순간 뜨는 거거든. 근데 그런 이 큰 먹을거리를 놔두고
입 몇 번 더 이렇게 놀리는 게 좀 아쉬워서 나간다? 저는 이분이 계산기가 고장나지 않았으면 저는 그러지는 않을 거다. 근데 이제 지금 희망사항일 것 같고요. 우리 그 부분은 왜냐하면 이게 이제 내부에서 싸움이 있더라도 넘을 수 없는 선이 있는데 지금 전원책 이 조광특 의원이 한 이야기를 보면 김병준 위원장한테 그렇다고 대권 갈 줄 아냐. 또 독약인 줄 모르고 있다. 뒤통수 치고 협잡한다. 심지어는 가다 보면 개나 소도 마주친다. 이런 이야기들은 가다 보면 개도 소도 만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죠? 모르겠어요. 아무튼 아니 이게 이제 홍준표 대표가 개는 지져도 기차는 간다 그랬잖아요. 이제 그거랑 맥락이 똑같은 거지. 살다 보면 내가 최성 박원석 같은 사람도 만나고. 네, 이제 그건 선의 해석이고 이거는 거의 막장 드라마 수준이고요. 제가 볼 때는 오늘 조광특위가 열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원책 비대위원이 조광특위 위원이 저는 함께 들어왔던 분들하고 사퇴를 하지 않겠느냐. 집단 사퇴를. 그러지 않으면 이미 김병준 위원장으로부터 해촉에 가까운 그런 사실상의 통보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해촉 받아서 장렬히 전사하느냐 아니면 그 전에 본인이 칼을 뽑는 형국을 가느냐 결국은 본인이 단두대로 가는 형국은 되나 저희가 볼 때는 오늘 동반 사퇴의 결심을 할 가능성이 높고 설령 오늘이 아닌다 하더라도 이 전원책 이 조광특위위원회 사퇴는 시한부 아니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근데 시작부터 이게 동상이몽이고 5월 동주인 측면이 강했잖아요. 네네. 사실은 비대위라는 게 임시기구인데 그 임시기구가 어쨌든 인적 혁신을 위해서 이제 또 다른 임시기구를 만들어서 조광특위를 만들어서 거기에 굉장히 이 강한 정치평론을 하는 그걸로서 이제 대중적 인기를 모은 전원책 변호사를 영입을 했는데 전권을 둘러싸고부터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어요. 전원책 변호사는 모든 권한을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전례 없는 권한이다. 그걸 가지고 또 서로 이제 비난을 주고받고 있는 경우고요. 저는 이제 전원책 변호사의 국한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분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 차 의원님이 얘기하셨듯이 말을 굉장히 좋아한다. 입을 굉장히 잘 쓴다. 그걸로 사실은 이 이름이 높아지고 명성이 높아진 분 아니겠어요? 토론에서의 또 어떤 그 공격력, 공격성, 그렇죠. 그런데 선명성. 이분이 이제 기발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대중적으로 굉장히 인기가 높아질 때가 있어서 오늘의 자리에 왔는데. 근데 이제 이 조광특위 위원이라는 것은 비유를 하자면 칼잡이입니다. 그래서 입은 무겁고 이 칼은 빛나고 예리해야 되는데 뒤집힌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분은 이제 입이 너무 빠르고 칼은 뭘 꺼낼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자유한국당 내부에 특히 현역 의원들의 많은 불신에 직면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전당대회를 언제 였느냐 이걸 놓고 지금 쟁점이 생긴 것 같은데요. 또 한 가지 마저 말씀드리면 이분이 생방송이 안 되는 분이에요. 전원책 변호사가 그 모 방송에 그 시사 토크 프로그램으로 유명해지셨는데 JTBC의 썰전을 통해서 근데 그게 편집 방송이지 않습니까? 아시다시피 한 4일 동안 편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빛나는 장면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주옥 같은 그 시사 프로그램을 토크쇼를 내보내는데 이게 라이브를 못하는 이유가 전원책 변호사 때문에 안 돼요. 이분이 라이브로 생방송 토론에만 나오면은 뭔가 이게 구설을 만들고 그리고 뭔가 좀 부정적인 그런 평가를 받는데 지금 이 정당이라는 거 정치 과정이라는 건 라이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박원석 덕분에 라이브가 돼. 일관성도 없고 종잡을 수 없는 이런 과정에서 이분이 그동안에 정치평론가로 그 쌓아왔던 명성이 거꾸로 독이 되는 게다가 정당 경험이 굉장히 짧아요. 예전에 뭐 누굽니까? 자유선진당의 대변인. 하룬가 하셨죠. 그래서 이 정당의 정말 그 권력 투쟁의 생리, 속성 이런 것들을 좀 잘 모르신 데서 이 빚어진 이런 결과가 아닌가 싶고 저는 결과적으로 같이 못 간다고 봅니다. 못 간다고 보고 제가 처음에 이분이 거기 가신다 그랬을 때 예측한 것도 수 틀리면 들러엎고 나올 분이기 때문에 그 상황에 지금 직면한 게 아닌가 싶어요. 저도 사실 그렇게 예측했고 많은 분들이 얼마나 있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들을 했었어요. 자, 저도 한 말씀 드릴까요? 신수 의원님. 저는
이제 한국당은 쇄신이든 통합이든 종치고 날 샜다. 정두원 의원 한국당 이제 디스야. 아, 참. 정두원 의원 종쳤다고 표현하시는데 저는 거기다 한술 더 떠서 날 샜다 이렇게 날 샜다. 얘기를 하고요. 이렇게 예. 모습을 보니까 한국당에 객들이 주인이 잠시 자리 비운 사이에 서로 안방 차지하겠다고 싸우는 그런 형국 아닌가 싶고요. 김병준 전원책 두 분을 예, 이끌어서 하시는 말씀. 그래서 어쨌든 맞습니다. 김병준 비대위든 전원책 조강특위든 날 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니 무슨 5월 7월까지 비대위가 연장될 이유가 하등 없다. 5월 7월이요? 아니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그렇게 주장하잖아. 그러면 이건 거의 뭐 공천권을 아니 행사하겠다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쇄신이 된다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래 봤던들 그냥 인공호흡기로 연명 치료를 연장하는 거지 환자가 그걸 통해서 호전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니 제가 조금만 더 세게 디스를 하자면 2월에 전대를 해서 지도부가 뽑히면 그 지도부가 4월에 재보선 치러서 한 번 더 망하고 그래서 조금 더 정신 차리고 그 내년에 총선을 맞이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요.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전원책위원회 패착이 저는 세 가지인 것 같은데 첫째, 네. 많은 분들이 앞서서 말씀을 하셨지만 칼은 칼집에 있을 때가 제일 그렇죠. 상대로 하여금 공포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데 뽑기 전에 너무 헛스윙을 많이 해가지고 이 스스로를 종이 호랑이로 추락시키는 우를 범했고 두 번째는 자신의 권한을 오버해서 비대위원장 영역까지 넘나드는 그리고 제 경험칙으로 보면 자기가 가진 권한을 2% 부족한 듯 행사해야 그게 성공하지 오버해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어서 저는 최근에 청와대 임종석 실장 오버해서 나중에 그게 두고두고 저는 화가 될 거다 이런 말씀을 아울러 곁들여서 드리고 세 번째 통합 얘기하면서 태극기 집회 오시는 분들 언급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특정 성향을 가진 지지자 그룹이에요. 그분들이 뭐 한국당이 통합 대상이다 아니다를 따질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나중에 한국당이 뭐 쇄신하고 변화 한 후에 그분들이 지지를 할지 안 할지는 그분들이 결정을 하는 건데 그거를 미리 얘기를 함으로 해서 한국당의 어떤 외연 확대나 이런 거를 오히려 막는 그런 결과를 지금 이제 잘하냐 아주 지금 이제 자유한국당의 문제는 전원책 조강특위위원회 뭐 가벼운 입 혹은 또 뭐 칼제비로서의 조강특위의 어떤 무서운 뭐 어떤 파워 저는 거기에 문제의 핵심이 있는 게 아니고 당을 떠나서 어떤 조강특위위원이나 비대위원이 들어섰을 때는 그 정당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시스템적인 공천을 할 거고 또 정리해야 될 가이드라인 또 새로 영입해야 될 원칙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럼 전원책 조강특위원이 조용히 있다가 칼을 뽑았으면 그럼 그 칼이 무섭고 그것이 올바른 형태의 개혁이 됐을 거냐는 것에 저는 동의할 수가 없고요. 더 문제의 본질적인 핵심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저는 전원책 조강특위원이 뭐 아주 빈정거리면서 이야기했지만 중국집 주방장이 와서 한식집 사장을 하겠다라는 식으로 힐난을 했지만 어떤 정체성도 있지 않는 노무현 대통령의 가장 충직한 이념적 정책적 대변인이었던 분이 갑자기 이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원장이 돼가지고 정체성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전원책 카드를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와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책임을 묻는다. 그리고 또 다른 길을 간다고 해서 이 자유한국당이나 또는 김병준 위원장의 책임이 저는 면해지는 건 아니다. 중요한 건 뭐 앞으로 우리가 뭐 선거구제 개편이니 여러 가지 논의를 하겠지만 혀세치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든 야든 시스템적인 부분, 정책적인 부분 그리고 원칙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접근하고 또 정착시켜야 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최 의원님 너무 흥분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민주당은 이 상황을 더 즐기셔도 될 것 같아서. 박근혜 책사였던 김종인을 데려와서 민주당이 개혁을 시도했던 전례도 있기 때문에 뭐 못할 건 아니죠. 못할 건 아닌데 이제 내부에 확고한 중심이 없으니까 그게 이제 세력으로서 중심이든
가치나 정체성으로의 중심이든 예. 이게 이제 질이 멸렬하니까 그 어떤 개혁도 지지부진해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결국 이렇게 되면은 자유한국당의 비대위조차 길을 잃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내부가 굉장히 혼란한 상태에서 살아남기 위한 권력 투쟁으로 이제 각자 도생의 그런 권력 투쟁으로 들어가는 이런 상황밖에 되지 않겠나. 그런 점에서 저는 충심으로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좀 보수 정당이 망해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아니고 대한민국 정치나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서 보수가 좀 잘 개혁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는 제가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네. 왜냐하면 네. 어제 감사죠. 어제 조사 나온 거 보니까 바른미래당이 예. 드디어 정의당을 추월을 했더라고요. 아, 그래요? 5개월 만에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갤럽 조사가 어떨지는 도토리 모르겠는데 기재기하고 있네. 이제 제 얘기 좀 합시다. 한국당을 우리 당 얘기하는데 왜 딴 남의 집 사람들 좀 들으세요. 좀 들어야 돼요. 아니 제가 정치를 해보니까 이래요. 네. 정치는 보통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특출한 천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면은 정치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일정하게 잘 못하는 과정도 그거 자체가 본인들에게 학습하는 과정이고 그 정치를 바라보는 국민들 유권자에게도 학습하는 과정이다. 저는 최근에 그 한국당이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헤매는 과정, 예. 소위 말하면 외부 손님을 들여와야 되고 또 외부 손님들도 또 자기들끼리 서로 안방 차지하려고 싸우는 이런 과정을 보면서 글쎄 저는 그 한 4년 전인가 그 소위 말하면 민주당 있죠. 예, 예. 내부에서 있었던 얘기. 네. 그 뭐 문재인 파와 안철수 파가 대립하는 거, 그다음에 김종인 씨 들어와 가지고 뭐 이 전두환 상장 받은 사람인데 왜 저런 사람이 우리를 어떤 뭐 혁신하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보면서 민주당이 전공이지 뭐. 그 과정을 보면서 아 저게 저 당이 참 헤매는 과정이다 생각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그렇게 함으로써 그 민주당이 사실은 이렇게 껍데기 필 필요 없는 껍데기를 쭉 벗겨내가는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비교할 걸 비교하세요. 우리 그거하고 여기하고 어떻게 한국당이 같습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그렇게 이제 입에 오르기 쉬운 거의 그 멸치 밑반찬처럼 한국당을 이렇게 요리 씻고 저리 씻고 하시지만 멸치가 갑자기 저는 이런 의문의 생각이 들어요. 이 과정들을 의문의 일패. 네, 이 과정들을 겪으면서 한국당은 저는 거듭나고 새로워질 거다. 멸치표매체죠, 뭐. 그래서 한국당이 과연 어떤 내용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과정들이 지금 사실은 한국당의 어떤 그 이 고통과 산고 과정들에 대해서 다 얘기돼요. 지금 태극기 부대가 한국당에 들어올 수 있느냐 없느냐, 평론가가 한국당을 고칠 수 있느냐 없느냐 등등 여러 가지 한국당이 무슨 그들이 얘기하는 평화의 길을 가는 게 맞냐 틀리냐 한국당 내부에서도 우리 너무 반공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이 저는 한국당이 새로워지는 그런 과정이다. 이것들이 차곡차곡 쌓이면서 한국당은 내년 2월 달 아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저는 상당히 강철은 두드릴수록 단단해진다. 이게 사실은 저는 뭐 그렇게 되시길 저는 바랍니다. 아주 단단해질 거라고 봅니다. 아니, 여러분이 지금 말씀하신 거를 그때 가서 멋스게 할까봐 좀 걱정이 됩니다. 아니 저는 멸치가- 차 의원님 이런 말씀에 동의를 해요. 지금 비싼 수업료를 치르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하는데 시점은 내년 2월은 좀 이른 것 같아요. 아. 중후반 정도 네. 가야 우선은 그러나 자유한국당 내에서 나오는 이런 뭐 뒤통수 협착 중국집 주방장 개소론 이런 걸 민주당에서의 과거에 치열한 그런 내부의 논쟁하고 비교하는 건 대단히 유감스럽고요. 에이, 옛날에 또 그랬어요, 다. 멸치 아니면 뭐 웃자고 하는 이야기 더 떴어요. 더구나 예. 멸치가 몸에 얼마나 좋은데 지금 자한당 내의 논란을 감히 멸치하고 비교를 합니까? 멸치들이 듣는 멸치가 섭하게. 그러면 껌 씹듯이 씹으시네. 네. 하여튼 뭐 제 생각에는 뭐 이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전원책 씨가 뭐 나가도 별로 한국당에 그 손해낼 거 없다고 봐요. 저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겁니다. 한국당의 입장에서는 보면은 결국에는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거나 라는 거를 한국당 내부와 또 한국당을 바라보는 보수층에서도 이제 결론이 되면서 이제 한국당에서 내부에서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사람, 예컨대 차명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결론이 국민들과 당원들이 다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뭔가 바깥에서 오는 사람이 나야 되지 않느냐. 네.
한국당 안에서 차명진은 2번이나 떨어졌으니까 당을 개혁할 뭐 별로 그 동력이 없지 않느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지만 아니 갑자기 왜 잘못하면 유세를 아니 선거 토크쇼를 하면서 왜 유세를 하세요? 한국당 그 당원들과 그 보수층들이 이거 정치적 경고 같겠는데. 보는 이런 계기가 좀 돼서 전당대회 학습의 과정이다. 전당대회 출마의 변 이런 생각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사실 차명진 의원님 말씀 중에 제가 듣다 보니까 외부 수혈로는 이제 더 이상 자유한국당에서는 먹히기 힘들 것 같다. 그렇다면은 전원책위원뿐만 아니라 김병준 현 비대위원장도 맞아요. 장하성 그 뭐지? 장하성 김동연 동반 사태 얘기가 나오듯이 예. 이 두 사람은 동반 사태 둘은 해야지. 지금 싸우고 예. 있지만은 공동 운명체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그래서 제 조금 전 생각에는 아마 대화는 예. 전원책 씨가 이렇게 쉽게 안 나갈 거다. 예. 아니 문제는- 제가 여러 번 이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정당을 오래 해본 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정당 내에서의 권력 투쟁의 생리를 너무 잘하는 분들이 저 당에 많이 계세요. 뭐 김문수부터 시작해서 김무성 등등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 상황을 저는 그냥 두고 보면서 상당히 즐기고 있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무슨 나도 정당 왜 이름 넣어줘. 나도 예, 우리 차 의원님까지 포함해서 무슨 정당 경험이 있으며 전원책 변호사가 정치 평론가로서 이름은 높았지만 평론은 이게 자기가 책임지는 정치의 영역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평론처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저는 원론적으로 보수 정당이건 진보 정당이건 무슨 정당이건을 떠나서 이 정당 내부에 개혁을 통해서 정당 개혁이 이루어지는 거지 외부 수혈한다 그래서 정당 개혁이 이루어진다 그런 식의 이 방식이나 논리는 다 이제 옛날 방식이고 옛날 논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정말 쇄신하고 혁신하려면 내부에서 확고한 중심을 세워서 그렇게 개혁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중심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의견이 나타날 다른데요. 겁니다. 저는 좀 다른데 이번에 이 국면은 이미 뭐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전원책 또는 김병준 위원장의 한계가 드러난 부분은 맞으나 그 이면에는 김무성, 홍준표, 친박계의 저는 친이 쿠데타적 성격이 강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장한당 구조에서는 박근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는 예. 박근혜 씨의 국정농단에 대한 정리를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리고 거의 대부분이 거기에 직간접적으로 깊숙이 연결이 돼 있는데 그 내부에서 이 어떤 자정의 목소리를 내기는 저는 쉽지 않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그런 부분에서의 외적 수혈도 중요한데 예. 문제는 예. 외적 수혈을 하는 분들이 보수적 정체성이라든가 또 어떤 시스템적인 마인드, 비전 이런 걸 안 가지고 온 분들을 이제 모셔오니까 더 상황이 악화된 것이지 예. 자체 내에서 이 해결의 가능성은 어떤 면에서는 더 힘들 수도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안 됐으면 좋겠다 얘기지.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런 것 같은데. 아니 그렇게 너무 정략적이고 정치적으로 공학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제대로 된 본인이 보수 정당이 접근했구만. 바로 서야죠.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예, 고맙습니다. 아니, 잘하시니까 안 될 거라면 자꾸 고춧가루 뿌리지 마시고 좀 잘 보시고 되게나 잘하세요. 너무 수구적이고 너무 정체성이 없는 그냥 딴지거는 제가요. 그런 정당이 되면 안 되죠. 네 사람 별명을 생각을 해봤어요. 예, 우리 예. 최성 의원님 은 항상 진지하세요. 진지 모드. 박 의원님은 진지한 척하면서 남을 이렇게 굉장히 논리적이고 똘똘하세요. 예. 똘똘 모드. 여기 예. 차 의원님은 악동 모드. 호당이지 뭐 저는. 예. 저는 푼수 모드. 전혀 아니신데. 아이, 별 말씀을요. 예.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하게 정치 시집 이야기를. 안 간 나이든 누나. 까칠한. 얼마나 까칠해. 자, 0819번 쓰시는 분 이렇게 재미있고 유익하게 정치 이야기를 해주는데 청취율이 왜 조금 떨어졌습니다 이번에. 아 그러세요? 근데 시사 프로그램들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포함해서 다 떨어졌어요. 아니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고 다 떨어졌어요 다. 예, 네, 전반적으로. 괜찮아요. 순위가 유지되면 되는 거니까. 네, 근데 사실 그럼 시사. 제가 사고 좀 칠까요? 아유, 왜냐. 아니, 저 여기서 우리 저 매번이 사고예요. 그러지 마세요. 단풍놀이들 가시느라고 예. 그런가 보다. 알겠습니다. 벌써 끝나는 시간입니까? 세상에 아이템 하나 있는데. 2부가 그냥 끝나버렸네요. 예,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은 이제 11시 지나서 3부에서도 계속됩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3부는 2부에 이어서 여의도 UFC로 함께합니다. 최성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차명진 자유한국당 전 의원, 진수희 바른미래당 전 의원, 박원석 정의당 전 의원 네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과연 자유한국당에 입당할 것인가? 권한대행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대통령 전직 중에 제일 높은 거. 그래요.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지낸. 제일 최근 직함. 자, 황교안 전 그렇다고 제가 대행께서 황교안 지지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이제 보수층 대선 주자 1위가 나오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그렇죠. 예. 그리고 이분도 뭐 자유한국당 의원들 접촉하고 또 언론 통해서 이렇게 비춰지는 그런 말의 행간들을 보면 뭐 그걸 갖다 정색하고 부정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충분히 그걸 의식하고 있고 네. 어느 시점에선가 이제 보수의 주자로 자기가 발돋움하려는 그런 플랜을 갖고 있을 텐데 저는 이거는 그 뭐 제 스스로만의 관측입니다만 전원책 변호사가 왜 전당대회를 5월로 그렇게 미루자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을까? 이 얘기는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 대부분 지역위원장들이 공천이 되니까 돌이킬 수 없는, 되돌릴 수 없는 이제 그런 시점에 네. 이 시점까지 밀어붙이겠다. 네. 이 인적 쇄신을. 근데 왜 5월입니까? 2월이면은 새로 된 당대표가 한 번 더 판을 뒤집을 수 있거든. 다시 조강특위를 만들어가지고 다시 지역위원장들 다시 세울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4월에 재보선이 네, 4월에 재보선이 있고 재보선이 만약에 결과가 안 좋으면은 책임져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다 끝난 다음에 판을 뒤집지 못하는 시점으로 이렇게 전당대회를 하려고 한 게 아닌가. 그러면서 동시에 이분이 겉으로 드러내지 않은 복심은 황교안 입지를 만들어주자는 거 아니냐. 계속 듣다 보니 그렇다. 저는 태극기 부대에 8,000명 입당했다는 것도 그렇고 전현책 변호사 일성이 뭐였습니까? 태극기 부대도 포함하고 간다. 그 뒤에 8,000명 입당했고 또 황교안 총리가 저기 들어가서 입지를 다지려면 상당한 시간과 또 자기 기반을 갖출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드러내지 않지만 숨은 목적은 그거 아니었나. 저는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제 그럴싸하면서도 한 가지 의심은 당내 친박계 의원들이 그러면 그 전원책 변호사의 그 5월, 7월 전대설을 좀 뒷받침을 해줘야 될 듯 싶은데 서로 정교하게 합을 맞춘 건 아니죠. 지금.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은 북경에 태풍이 분다. 그 영향력이 없다고 또 할 수는 없어요. 0.0000001%.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예컨대 이제 전원책 씨가 전당대회를 2월 달이 아닌 6월 달로 미루자라고 하는 것이 과연 황교안을 받아들이기 위한 것인가? 예, 핵심은 그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글쎄 저는 이제 아닌 요소들이 더 많다고 봐요. 예컨대 뭐 지금 실제 그 누구든 그 전당대회에 하다못해 6월이 아니라 8월 달, 12월 달에 새로 된 지도부가 과연 그 전 비대위에서 만들어낸 조직을 그대로 놔둘 건가? 저는 그 공천 같은 거 우리 다 해봤잖아요. 한 달 전, 2달 전에 다 바꿔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실제 그 예컨대 그 전원책 변호사가 그렇게 연기하자는 거를 아무리 지금 전원책 변호사한테 목이 매달려 있다 하더라도 그 정말로 현재 차기를 노리는 당의 지도부들이 그대로 봐줄 건가. 그다음에 또 이 황교안 씨에 대해서 뭐 제가 볼 때는 뭐 현재 친박들 내부에서 좀 상당히 미는 움직임이 있고 본인도 좀 이렇게 여태까지 보면은 3번 다 상당히 이제 운빨이 통해가지고 법무부 장관도 되고 총리도 되고 대통령 권한도 되고 뭔가 이게 시운이 오면 나한테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하지만 정치판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또 보면은 김동연 그 부총리 같은 경우에 자주생각해서 오늘날의 부총리의 자리에 왔지만 결국에는 마지막에 자기가 정점을 제대로 못 찍어가지고 지금 모양이 망가지고 있듯이 황교안 총리가 여태까지 운이 좋았다고 해서 다음에 또 이렇게 당대표가 될 수 있을지 돼가지고 과연 당을 제일 운영할 수 있을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정치를 해본 사람이면은
글쎄 아니다. 저도 지금 그런 제안들이 와요. 야, 황교안 이렇게 한번 미는데 자기가 좀 힘 좀 써보면 좋지 않겠어라는 얘기인데 저는 합니다. 정치 그렇게 간단한 게 차 아니죠. 의원님은 확실한 주군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아니, 어떻든 주군은 김문숙이 아닙니다. 제가 좀 이야기할게요. 잠깐만. 제가 좀 이야기 좀 할게요. UFC 같이 차명진 의원 때문에 말이야, 정말. 차명진 의원 때문에 우리 녹화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내에서 어떻든 친박계가 최대 주주인 상황에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황교안이라는 어떻든 보수 쪽의 지지율 1위를 활용하고자 하고 전대에 어떻게 옹립을 하고자 하는 저는 그런 시도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황교안 대행의 경우는 저는 본인은 대권력도 없지는 않겠으나 이 계엄령 이 문건 수사가 됐던 어떻든 아직도 끝나지 않는 이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의 총리면서 권한대행으로서 가졌던 그 책임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조금 빨리 이 양반이 출판기념회도 하고 차기 구도에 들어갔던 이유는 자기의 생존을 보호하고자 하는 차기 대권군에 들어감으로써 이런 정치적 보호의 성격이 강하지 막상 여권의 대권 레이스 갔을 때 과연 야권이 얼마만큼 그런 경쟁력이라든가 본인이 권력력을 가질지는 저는 뭐 사실은 상당히 미지수라고 봅니다. 그렇죠. 사실 관료했던 분이 저 대중 정치인 되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만약에 차기에 보수 진영의 후보가 황교안 후보가 된다면 저는 민주당으로서는 되게 땡큐일 것 그렇죠, 같아요. 뭐. 그리고 만약에 그 보수 진영이 정말 정권 교체를 생각한다면 황교안 후보는 외연 확대가 전혀 안 되는 후보거든요. 보세요. 우리 정치사에 그 보수든 진보든 어느 한 진영의 표만으로는 당선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중도층을 상당 부분 흡수하지 않으면 후보가 대통령이 되게 어려운데 그런 점에서 보면 황교안 후보 가지고 과연 보수 정당이 중도층을 흡수할 수가 있나요? 이거는 보수 진영도 정말 정권 교체를 생각한다면 전략적 사고를 해야 되는데 박근혜 퀴즈죠. 뭐 그렇다면 완전히. 하여튼 중도층에 어필할 수 있는 후보를 그렇잖아요. 내야 황교안만큼 박근혜 그 퀴즈가 어디 있어요. 중도층과 보수층을 같이 견인해낼 수 있다. 이런 그래서 차원에서 제가 보면은 진수희 누님이 안 돼, 아직도 그 참 정치는 아마추어라고. 이 큰 정치판을 보면은 유권자의 생각, 흐름 이런 것들이 이렇게 이동을 해요. 지금 보면은 그 댁들께서 보실 때는 황교안 총리가 예컨대 박근혜 정부의 총리를 했고 일정한 뭐 예를 들어서 뭐 탄핵에서 박근혜 아바타라니까요. 네, 탄핵에서 그러니까 최소한 뭐 망이라도 받던 그런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뭐 너무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하겠지만 쭉 그 유권자의 그 의식들이 이렇게 쭉 이동하면은 저는 제가 뭐 황교안 총리를 그래서 꼭 지지하고 저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유권자의 어떤 생각들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지금 황교안은 너무 한쪽에 치우쳤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거는 좀 큰 정치사의 흐름을 좀 누구 얘기가 맞는지는 이제 봅시다. 아니 여태까지의 그 흐름을 보세요. 별로 생산적이지 않은 것 같아요. 자, 황교안 사회자 전태행과 자기들이 얘기해자고 그랬고 그러고 보니까 본인이 문제 꺼냈고 제 얘기 다 했으니까. 황교안 전태행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는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이 못 잡는 건지 안 잡는 건지. 안 잡는 거죠. 제가 이거 좀 굉장히 유감스러운 대목인데요. 지금 이게 군검 합동수사단이 구성이 된 지 꽤 됐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소재조차 제대로 파악을 저는 못한 게 아니고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그 최근 들어서 들리는 얘기는 살아서 한국에 갈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미 이 계엄 문건이 폭로되고 이거로 인해서 이제 이슈가 커졌을 때, 그러니까 지난 여름 정도죠. 그때부터 들어올 의사가 없었습니다. 거듭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귀국을 종용했지만 전혀 응답하지 않았고 그 가족이라는 게 여기 한국에 있는 부인과 자식들을 통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분이 미국에 형이 있어요.
그리고 이민 간지 오래돼가지고 목사를 하셨고 그 주변에서 다 아는 사실인데 그 형을 통해서 소재를 파악하려는 노력이나 혹은 귀국을 설득하는 노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 이건 명백한 군검 합동수사단의 부실수사의 결과다 이렇게 보고요. 부실수사.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여권을 만료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뭡니까? 그 뭐죠? 국제 그 수사기구를 뭐라고 부릅니까? 제가 인터폴을 통해 가지고 수배를 하거나 이 절차들이 전부 다 늦었어요. 이제서야 여권 만료 절차에 들어가겠다. 인터폴에 이제 수배 요청을 했지만 그것도 절차가 필요하거든요. 심사하는 절차가.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분이 국내에 안 들어오리라는 거는 이 사건을 깊이 들여다본 사람들은 여름부터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계속 그런 권고를 했거든요. 어쨌든 조현천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늑장 수사로 대응해 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것 때문에 수사 못 하겠다고 하는 거는 명백히 저는 군검 합동수사단의 이 부실 수사고 저는 여기 문제 제기를 받아야 된다고 이 생각해요. 문제에 대해서 그야말로 진짜 끄트머리에 불과한 조현천 가지고 이게 탓하는 것 자체가 깃털이다. 여권에서는 좀 너무 옹색하다. 실제 이게 대통령께서 사실 수사를 지휘하는 거예요. 그죠? 문건 다 나한테 보고해라 얘기했고 특별수사 뭐 구성하라 얘기했고 실제 37명의 검사가 4개월 동안 287곳을 조사했고 90곳을 압수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있잖아요. 조현천 씨 자체의 어떤 증언이 아니더라도 일정하게 뭐 무슨 윗선에서 지시한 흔적 내지는 뭐 밑에 선에서 구체적으로 실행을 뭐 준비하거나 실행을 기도한 흔적 이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가 없이 이게 조현천 때문에 수사가 안 된다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옹색하다. 따라서 조현천 탓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수사를 지시하고 지휘했던 대통령께서 이쯤 되면은 저는 국민들 앞에 일정하게 이게 어떻게 된 겁니다라고 저는 해명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적폐청산을 더 밀어붙여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수사를 하자고 한 것에 불과하다. 이거는 정말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저까지 얘기하고 우리 최 의원님 방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사실 이 문제로 몇 달 전에 세상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요란스러웠던 거에 비하면 엊그젠가요? 이 수사 중지 결론은 너무 황당하고 좀 어이가 없어요. 기소 중지. 기소 중지. 대통령께서 몇 달 전에 막 해외 출장 중에 막 독립수사단 꾸리라고 지시하고 하신 거에 비하면 너무 황당한 결론이다. 근데 제 나름대로 이게 팩트가 나온 게 없어서 팩트 체크를 할 수는 없어서 정치적으로 추론을 해보면 이 수사팀에서 저는 아까 박 의원님 부실 수사 이야기를 하셨는데 의도적인 부실 수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추론은 이런 거예요. 수사팀에서 법리 논쟁, 법리적인 측면을 이렇게 따져보니까 이게 내란, 과거에 통진당 그 이석기 왜 내란 뭐 음모죄 있잖아요. 그 판례도 있고 해서 이거를 내란 음모죄로 결론까지 도달하기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이 결론을 내봐야 조현천 전 사령관한테 면죄부 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차라리 이거를 결론을 내느니 미제나 미궁으로 두는 게 정치적으로 실익이 오히려 더 있지 않겠는가 하는 판단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조현천 전 사령관 뭐 나는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에 있는 사람을 못 잡는 이유를 저는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군인 연금도 따박따박 받아간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도 수령을 안 한 적이 없었대요. 네, 그래서 이거는 그 여권에서 그런 정치적인 판단을 한 게 아닌가 싶어서. 제가 좀 전반적으로 진수희 우리 전 의원님 문제의식에 이제 동의를 하면서 이게 사안이 피해갈 수 없는 것이요. 일단은 이 문제의 출발이 이 헌정 중단을 노린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을 했고 또 약 이 67쪽짜리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이것이 이를테면은 제2의 이 쿠데타 음모와 같은 의혹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근거들이 나오면서 기무사 장교 세 사람이 이것을 마치 계엄 검토 사실이 아닌 것처럼 허위 공문서 작성을 해서 이번에 이제 불구속 기소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정의당에서는 이게 헌전 중단을 노린 국기 문란 사건을 보고 있고, 그런데 이에 대해서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뭐라고 어제랑 논평을 했냐면 이 허위 내란 음모다. 또 사무총장이 이거는 전두환 때의 평화의 댐보다도 100배의 역사적 사기극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예, 이건 규명을 안 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서 이 합동수사단의 기소 중지와 수사 중단은 적절치 못한 거죠. 조현천을 계속 이 미국과의 여러 가지 협력을 통해서 수사라든가 이런 국외 도피에 대한 조사를 계속 해가면 되는 거고, 그 외에도 박근혜 이제 당시 대통령 황교안 대행, 그리고 김관진 안보실장 당시, 또 전 국방부 장관, 이런 부분에 대한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 사실에 대해서 명명백백한 이 조사를 이어가야 되고, 다행히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 합의로 청문회를 합의키로 했으니 이런 사안을 드러내놓고 국민들과 함께 이 사안이 정말로 쿠데타 음모인지 아니면 이것이 역사적인 사기극인지는 이제 이번에 국회와 또 재수사를 통해서 규명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좀 문제의식을 불러봐도 나는 별 볼일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문제의식을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들어오면 되지 왜 안 들어오고 있는 문건 거예요? 작성자 아니 왜 안 들어오냐고요? 여기 들어보세요. 문건 작성자가 무혐의 났어요. 최소한 문건 작성자가 그냥 조현천이 불러주는 대로 쓴 게 아니라면 일정하게 최소한 뭐 어떤 혐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건 무혐의 난 거면은 누가 무혐의 수사를 중단한 거지 무혐의가 아니죠. 불러봐야 저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해요. 불러라. 대신 데리고 와라. 대신 이거를 저기 있잖아요. 야당에서 임명하는 특검이 이거를 수사해야 돼. 현재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이 특별하게 구성하라고 지시한 검찰은 믿을 수가 없어 지금. 허위범 특검처럼. 제가 좀 말씀을 없어요. 드릴게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좀 물타기라고 생각하고요. 네. 좀 이미 그 문건의 성격은 저는 좀 명백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게 이제 탄핵을 전후로 해서 또 국정농단 사건의 파장이 커지는 걸 전후로 해서 군을 움직여서 헌정 질서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흔적이 역력하게 그 문건에 드러났어요. 그리고 국회를 마비시키는 계획에는 자유한국당까지 플레이어로 포함이 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통해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가 문건에 적시돼 있어요. 이거를 두고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전형적인 물타기고, 그래서 조현천을 꼭 잡아와야 됩니다. 일반 형사사건의 피의자가 미국으로 도주했을 때도 그거 미국과의 사법공조 통해가지고 잡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수사관도 안 보냈다며요. 지금까지 보면 비용이 근데 지금 아까워갖고. 이해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군검 합동수사단의 잡아오면 또 저는 큰 게 걸릴 것 이 같은데. 혜택 이런 것들이 보인다. 그래서 조현천 빨리 잡아와야 된다. 별거 없을 것 잡아와가지고 문건 작성 책임을 묻고 그에 따라서 이 사건을 종결지어야지. 지금요 자칫하면 국회 청문회가 어떻게 되게 생겼냐면 자유한국당이 청문회를 하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사건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닌 걸 갖다가 이 정부가 부풀렸다라는 정치 공세를 하기 위해서 청문회를 여는 거고, 어쨌든 여당 입장에서는 이게 개헌 문건이었다, 쿠데타 문건이었다는 걸 분명하게 청문회를 여는데, 그렇게 청문회에서 서로 정치 공방 주고받고 이 사건이 그냥 묻혀버리면 지금처럼 이렇게 소극적으로 수사해가지고 기소 중지라는 건 수배지 않습니까? 수배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면은 이 사건은 한동안 그냥 흘러가고 묻혀지는 거예요.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저는 그렇게 이거를 이 미제 사건으로 남겨놔야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교포들이 잡아올 수도 아니, 있을 거. 어떻게든 교포들을 동원하든 뭘 하든 해서 조현천이를 국내로 송환을 해서 거기서부터 수사가 다시 재개돼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지금 사건이 우리나라 돌아가는 꼴에 대해서 석연치 않게 묻히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이건 굉장히 헌정사를 중단시키려고 했던 아주 엄중하고 중요한 문제거든요. 예, 그래요. 그 어느 정파의 유불리를 다 떠나서 이건 규명은 하고 넘어가야 돼. 이 문제 그냥 대충. 한여름밤의 꿈이었어 이거. 한여름밤 꿈. 어떻게 쿠데타 좀 기도를 어떻게 좀 잡아서 한번 이 이슈는 물리려는 여당의 꿈. 청문회가 진행되면 또 다루기로 하고요. 다음 주제로 넘어가시죠. 예. 들어가면서 진행을 하고 계세요. 진행을 하세요, 우리 진수희 의원님께서. 예. 감사하고. 자,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이렇게 두 분이 아주 험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갈등을 빚었습니다. 설전을 벌였어요. 네, 제가 이거 얘기해 줄게. 우리 18대 국회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떤 의원이 보통
어떤 이제 이 본회의에 그 법안 보고할 때는 여야가 다 합의 본 경우예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 법안을 갖고 어떤 의원이 제안 설명을 했어. 그러면 당연히 여야가 찬성을 눌러야 될 거 아니에요. 특별하게 개인적인 소신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빼고는. 그런데 그 부결됐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법안을 대표 발의한 사람이 평소에 너무너무 얄밉게 했거든. 지금 이 경우에 있잖아. 제가 보면 그래요. 그 장제원 의원을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장제원 의원은 예결위 야당 간사로서 자기네 소속 의원이 무슨 발언을 했는데 예. 그 발언을 그 다음 의원이 아주 개인적으로 얄밉게 응? 자기 발언 시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인신공격 비슷하게 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게 우리가 보통 그 국회에서는 보통 다른 의원이 발언하는 것에 대해서 예. 이게 이렇게 평가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안 되거든요. 그게 왜 안 자기 돼요? 의견을 얘기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얌체같이 그런 거를 하니까 다른 당 소속 의원들이 평소에 봐둔 거야 그 사람. 아, 저 사람은 정말 안 되겠다. 그걸 저는 의원님. 그런 것들이 벌어진 상황에서 당연히 야당 예결위 간사로서 당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봐보세요.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반대인 게 우선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야 의원이 뭐 하겠습니까? 이견이 있으면 아니 당신이 이야기한 건 요러 해서 잘못되기 때문에 나는 다르다. 그걸 이야기를 이제 동료 의원들처럼 그거 뭐 봐주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고. 자 만약에 설령 거예요? 그다음 설령 다른 당 의원이 이견이 있다고 여기서 나가서 붙자 또는 한 주먹도 안 된다. 이런 류의 막말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니, 여든 야든. 제가 좀 얘기를 해야 자, 되겠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초점은 박완주 의원과 장제원 의원의 이 개인사적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어떤 국회의원들의 수준 또 의식 구조 갈등 최근에 음주운전 사태 났을 때 본인은 이건 살인행위에 가깝다고 해서 입법을 발의했던 분이 다시 경찰에 가는 이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장제원 그 속에서 얘기하는데 이용주 얘기를 갑자기 또 하죠? 아니 이 사안이 국회의원들의 이 갑질과 그다음에 국민의식을 따라오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국회의원 소환제가 나오고 국회개혁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그래도 국민들에게 납득되는 정책 토론 이렇게 돼줘야 지금 선거구제 개편인지 국회의원 정수 증액 증원 논란이 국민들이 어느 정도 동의를 하는 거지. 이렇게 동네에서도 싸움이 없는 이런 정말 행태를 보이면서 의원 정수를 늘리니 하게 되면 누가 이런 부분에 동의를 하겠습니까? 잠깐만요. 이 얘기는 장제원 의원, 박완주 의원 양비론으로 가선 곤란하고요. 제가 이렇게 딱 보니까 어디서 촉발이 됐냐면 그 그러니까 야당 쪽은 이게 경제 위기다라고 얘기하고 그거에 대해서 박완주 의원은 경제 위기 아니고 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양쪽이 한 사람은 경제 위기라고 생각하는 것, 그다음에 위기는 아니지만 그 힘들다. 그러면 그 논거를 가지고 그렇죠. 그건 뭐 얼마나 각자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논거를 가지고 논쟁을 하면 그거는 뭐 국민들이 뭐라 그럴 이유 없잖아요. 그런데 그 말 끝에 우리나라 사람은 흔히 싸울 때 본질적인 거 갖고 싸우다가 결국은 야 너 나이 몇 살이야 왜 반말하냐. 그러니까 결국은 아니 잠깐만 박완주 의원 쪽에서 독해 능력에 문제가 있다. 이거는 인신공격성 발언이에요. 아니, 저는 좀 인식하다는 얘기거든요. 그 인신공격성 발언을 먼저 시작한 쪽은 박완주 의원이에요. 왜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싸움이 누구의 발단이 된 거. 잘잘못으로 이 문제를 아니, 따지고 이거는 좀 들어가면 따져야 아니 될 서로 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장제원 의원이 그동안에 국회에서 했던 언행이 있어요. 때문에 아까 차명진 의원님이 박완주 얘기하셨듯이 의원이 했다는 그 사람에 얘기예요. 대한 인상으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독 그 사람이 얘기하면은 상대당 의원들의 반발을 부르는 이런 경우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민주정치나 대의제 민주주의가 갖는 장점은 어쨌든 우리가 옛날 같으면은 서로 주먹 다짐이나 아니면 전쟁을 통해서 해결할 거를 말로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근데 이 말로 해결하는데 제가 좀 안타까운 거는 최근 들어가지고 특히 20대 국회 들어서 19대 국회를 제가 곰곰이 돌아봤어요. 저 스스로 돌아보면서. 근데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었지만 이렇게 잦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정치가 뭔가 이게 좀 그 생산적 결과물이 없는 극단적 갈등. 예. 그리고 일종의 이제 막말, 그리고 감정적인 언사 이런 게 너무 더 커져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네. 점에서 좀 안타깝고
물론 이제 논쟁도 할 수 있고 토론도 할 수 있고 서로 간에 뭐 때로 따라서는 공방을 주고받을 수 있지만은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서로 지키면서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자, 최성, 차명진, 진수희, 박원석 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여의도 UFC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4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 김용민의 정치쇼 금요일 4부는 북한에서 와수다. 네, 북한 주민들이 사는 이야기 생생하게 전해 듣는 시간입니다. 평양에서 온 피아니스트 김철웅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함경북도 무산에서 온 경제학도 윤지우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두 분과 함께 평안도 라인 또 함경도 라인 대표한 두 분을 모시고 또 북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그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공사 네. 잘 아시죠? 네, 잘 알죠. 예. 만나보시기도 하셨습니까? 아, 네, 저 만나 뵙습니다. 여기 와서 뵙 네, 뵙겠네. 한국에서. 예. 저 태영호 공사가 그 냉면 발언에 대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가. 이 말은 북한에서 늘상 하는 말이다. 뭐 그 농담의 성격이 짙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 말의 논란에 대해서는 물론 부모 관계나 상하 관계에서 윗사람이 하는 농담이에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그 맥락을 가만 짚어보다 보면 예. 리성건 위원장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가 통일도 안 되고 여러 가지 그 할 일을 못 하는데 이게 지금 넘어가냐. 뭐 이런 쪽의 어떤 좀 일을 열심히 합시다. 네. 이런 쪽의 분위기였지. 느닷없이 그 사람도 아니 뭐 한두 번 회담한 사람도 아니고 분위기 깨게 갑자기 밥 먹는데 되고 밥이 넘어가냐 막 이렇게 호통을 쳤을 리는 없고. 그래서 그게 만약에 호통을 쳤으면 그 분위기가 쌓여있을 텐데 그렇죠. 우리나라 전체 분위기가 예. 그렇게 눈치 없는 사람이 아니라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우리 저러 일을 좀 열심히 하자. 네. 이 냉면이 목으로 넘어갈도록 네. 이런 느낌의 어떤 뉘앙스가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윤지우 씨는 어떻게 보세요? 저한테는 그다지 막 거부감이 들지 않고요. 네. 근데 말이죠. 이거 뭐 남한 정치권에서 엄청난 쟁점이 됐습니다. 네. 예. 자, 김철웅, 윤지우가 궁금해. 자, 북에서 와수다. 지난주 첫 방송을 듣고 두 분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김철웅 교수님은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시죠? 네, 지금 피아노 그 전공을 가르치고 있고. 어디서? 서울교대. 오, 서울교대. 교수로 있고요. 예. 뭐 연주회를 비롯해서 뭐 남북 그 문화적 차이를 조금 줄이는 이런 의미에서 남북 가옥의 밤을 비롯해가지고 아이고. 많은 행사들을 음악도 지도하시고 통일도 지도하시고. 아이고 참. 아주 우리 김철웅 교수님의 그 활약이 대단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평양에서 벤츠를 몰고 다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굉장히 좀 잘 사는 집안에서 이렇게 그냥 뭐 아버님은 북한의 거의 공직자셨고 어머님은 북한의 그 유명한 대학교 교수셨고. 오, 그러셨구나. 저희 할머니가 예. 저희 외할머니가 예. 평양의 가장 큰 백화점 제1백화점이라고. 오, 백화점 총사장, 그러니까 예. 지배인이었죠. 아니 뭐 살 만큼 살고 그렇다면은 뭐 탈북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약간 좀 지금 생각해보면 약간 오버한 측면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친구에게 네. 프로포즈를 하려고 예. 쳤던 음악이 예. 약간 북한에서 치지 말라는 곡이 되어가지고. 그래요. 리차드 클라이더만 가을의 속삭임이라는 곡이었는데. 네. 뭐 이념적인 것도 아니고 뭐 그냥. 근데 북한에서는 네. 북한 곡 외에는 모든 곡이 사실은 허락을 받아야 되고. 우리 때까지만 해도 상당히 셌어요. 네. 요즘엔 좀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네. 그게 문제가 돼가지고 신고를 당해가지고. 아이고. 제가 보이브에 가서 심할서를 쓰게 됐는데. 네네. 심할서를 씁니다. 네, 심할서. 그러니까 비판서라고 자아 비판서라고 해가지고. 네. 비판서를 쓰는데 뭐 이 곡을 어디서 들었으면 어떻게 들었으면. 네. 이 곡을 들었을 때 내 감정이 어땠다 등등등 해가지고. 아이고. 뭐 근데 이런 것들을 나는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그냥 그렇게 지금 생각해 놓고 보니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제가 그때는 나는 이제는 이 북한에서의 피아니스트의 나의 어떤 운명은 끝났구나. 좀 오버한 거죠. 여러 가지로 좀 미래가 암울해서. 정말 난 그다음 너무 창피했던 거예요. 다음 날 그 사람들을 볼 일이. 내가 누군데. 이랬던 제가 결국 그렇게 돼가지고 사실 한국에 오려고 탈북한 건 아니고요. 네. 러시아에 러시아에 유학도 했으니까. 러시아에 가면 친구들도 선생님도 있으니까 걸로 가려고 탈북을 했다가 어쩌다 보니까 서울에 와 있네요. 그러시군요. 되게 사실 이걸 여쭙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두 분이 이렇게 방송 함께하게 됐는데 어떻게 탈북하셨는지 궁금해하는 게 우리 또 청취자분들의 또 의문이기도 하니까 이런 걸 먼저 털고 가는 것이 좋겠다 해서 여쭤본 건데 우리 윤지우 씨는 지금 연세대에서 경제학과 공부하고 계시는데 북한을 떠나시게 된 그런 그 결심의 배경이 뭡니까? 네, 저는 김철웅 교수님처럼 저렇게 재밌지는 않아요. 저희 큰아버지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되게 잘 살았거든요. 가정이 부유해가지고 가난이라는 걸 모르고 조금 살았는데 그러다가 저희 큰아버지가 이제 참 공직자셨어요. 근데 정치범으로 몰리게 되신 거죠. 그러니까 무슨 일로? 되게 그 이야기를 하려면 끝이 없긴 한데 그냥 일단은 저희도 몰랐어요. 큰아버지도 아마 돌아가신 분도 내가 정치범으로 몰렸다는 걸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이렇게 한 지역의 그 도지사 비슷한 그런 일을 하셨는데. 와, 고위공직자셨네요. 고위공직자죠. 그래서 그 국가에서 내준 집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중국하고 연락을 하시면서 이제 자신의 일 때문이죠. 그래서 이 일을 하면서 그 도에 있는 모든 자재들을 중국에서 내와야 했거든요. 그러려면 북한에 있는 뭐 이제 석탄이나 이런 걸 중국에 판매해서 사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그 중국하고 연락하는데 그게 아마 전화 도청이 된 거예요. 근데 말 한마디를 잘못했는데 그게 보위부에서 그 서류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저희 큰아버지가 일을 하시다가 갑자기 어떤 사장네 집에 가서 술 한 잔 대접받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위부 입장에서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왜 건강에 아무 문제 없던 사람이 술 한 잔에 돌아가냐. 이래가지고 부검에 들어가신 거죠. 저희 큰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거 모르고 있다가 오빠가 산에 아버지 산이 잘 있나 보려고 돌아보는데 보니까 보안원들이 막 이렇게 시신을 꺼내서 막 그 자리에서 부검하는 걸 본 거예요. 아니 그 묘에 들어가셨는데.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북한은 이게 이 사람이 수상하다 싶으면 일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니까 사실은 너희 아버지가 죽은 게 간첩들과 연결돼 있어서 간첩들이 입막음 하기 위해서 죽였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 해명도 못 되고 저희 집이 정치범으로 몰리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그때 대학 앞두고 대학 시험 앞두고 예비 시험까지는 정말 2등권에 들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러시구나. 그래서 그냥 김일성 종합대학을 목표로 하고 있었는데 말하자면 남한의 서울대 같은 학교죠. 그렇죠.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전 큰아버지 때문에 입학 추천서를 못 써주겠다. 학교 측에서는 이렇게 됐고 담당 보안원도 와서 너 김일성 종합대학 못 가. 너 지금 당장 22호 정치범 수용소 들어갈 판인데. 협박을 했네.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얘기 듣고 보니까 반도 아니고 학교도 아니고 돈에 2등을 했다고. 시내. 함흥시? 아니 함흥시가 아니라 무산시? 네네 무산시. 무산시 2등. 수제였는데. 근데 여기서 잠깐 김일성 종합대와 또 어떤 대학이 있습니까? 제가 사실 북한의 대학은 김일성 종합대학밖에 몰라요. 가장 대표적인 학교가 김일성 종합대학, 그다음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김책공업대학, 김영직 사범대학, 평양 의학대학, 이런 학교들로 손을 뽑죠. 요즘엔 또 상당히 경제적인 게 상당히 든든한 평양 외국어대학, 그다음에 평양 상업대학, 장철구 상업대학이라고 하는데 다 국공립대죠? 다 국립입니다. 알겠습니다. 사립이 없습니다. 제가 여쭙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윤지우 씨가 그 정마담 오퍼 사항을 하면서 돈을 벌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집안 형편이 썩 안 좋은가 보다 했는데
그는 이제 그 큰아버지 돌아가신 이후의 일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됐냐면요. 그래서 제가 대학을 원하는 대학에 못 갔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렇게 한 거예요. 사범대학 아니면 그 이제 뭐 의대 같은데 출신 성분 안 따지는데 가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당시 피를 무서워해서 의대는 피하고. 피를 무서워해서. 그래서 사범대학은 가고 싶지 않더라고요. 제가 선생님 제 자존심 조금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당시 여기 사범대학이랑 거기 사범대학이랑 차원이 틀려요. 인식도 차이도 있고. 그래서 그때 그럼 나 그냥 사실 그때 탈북을 결심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제가 탈북하게 됩니다. 그랬다가 한국 오던 길에 중국에서 체포돼서 다시 북송이 된 거예요. 아이고, 그러면은 이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엄청난 그 고난의 길이 예고된 길이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때 제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정치범 수용소 가는 줄 알았는데 참 감사하게도 도와주시는 분이 나타나서 구사일생으로 진짜 살아난 거죠.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그다음 더 여기서 그냥 살아야 되나 보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트라우마가 생겨서. 그래서 거기서 살려고 그냥 뭐 하겠어요. 그냥 장사를 한 거죠. 네. 아니 인생이 너무 기구하시네. 저 여기서는 꽃길만 걷고. 그래. 여기 남아 오셨으면 꽃길만 걸으셨다. 여기에서는 정말 좋은. 알겠습니다. 또 이런 인생의 또 경험을 쭉 듣다 보니까 대단한 분이다라는 걸 다시 한번 또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 그 두 번째 탈북 시도 때는 그럼 성공을 하신 거고요. 네, 이번에 두 번째.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능철입니다. 남한의 수능철인데 입시 얘기하신 김에 북한에서는 대학 입시가 어떠한지 이거 한번 좀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목요일이 이제 수능인데, 그렇죠. 대한민국에서는 뭐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온 나라에 그 관심이 쏠리는 날이다 보니까 출근 시간이 늦춰지기도 하고 말이죠. 비행기가 안 뜨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북한에서 대입 준비를 하셨던 윤지우 씨, 그 북한의 입시 제도를 좀 소개해 주시죠. 최신 버전이 될 것 같은데. 네. 북한에서는 대한민국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모두나 누구나가 대학을 지원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수시 전형, 정시 전형 나눠서 대학 6개씩 이렇게 다 채걸로 지원할 수 있는데 북한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북한은 모든 고등학교에 대학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게 아니고요. 북한에는 일반 고등학교하고 일고등이라는 게 있어요. 일고등은 엘리트 교육이라고 해가지고 남한의 특목고와 비슷한 곳인데 일반 고등학교에는 대학 입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안 주고요. 일고등에만 줍니다. 그래서 일고등 학생들이 대학을 갈 수 있는 99%의 학생들인데 이 학생들은 고등학교 3학년 졸업 당시에 여기는 9월 모의고사 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북한은 예비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예비시험 뭐 비슷하네요. 아닙니다. 다릅니다. 달라요? 왜냐하면 이게 여기는 모의고사를 그냥 수능을 보기 위한 연습이잖아요. 네네. 근데 거기는 예비시험에서 통과를 해야 그래야 대학을 갈 수 있는 완전한 자격증을 줍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을 가지고 각 대학에 가서 원하는 대학 가서 시험을 보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또 합격을 해야 입학을 하는 건데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뭐 내가 회사를 굳이 선택을 안 해도 몇 년 동안 입시 준비를 3차까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재수를. 근데 북한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그 대학 입시 전에 이미 고등학교 2학년 때쯤에 내 서류가 내 명단이 아빠는 무얼 하고 엄마는 무얼 하고 나는 어떤 집에서 태어났는가까지 그런 명단이 고용노동부 같은 곳에 다 제출이 됩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미 선생님이 다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이미 내가 대학 시험을 보러 가기 전에는 나는 아버지가 농장원이니까 농민으로 어느 뭐 농민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동 배치. 그래가지고 내가 대학에 시험을 보고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은 바로 그 농장에 배치가 되는 거죠. 가서 농장에서 데리러 오는 거죠. 너 여기 와서 빨리 일해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재수를 혼자서 준비할 수 있지 않습니까? 1년, 그렇죠. 2년 동안. 그렇지만 이제 참 그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회사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 재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회사에서 또 추천을 해줘야 시험 보러 갈 수 있는 거죠.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일하며 배우며 참. 근데 이제 사실 남한 사회에서
북한에게 뭐랄까 부러워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전부 다 무상교육이라는 점. 그렇죠. 고등학교나 뭐 대학이나 다 돈 안 내고 학교 다니잖아요. 맞습니까? 사회주의 제도의 가장 우월성 중에 하나가 네. 무상 치료하고 예. 무료 교육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예전에 이거 저 한번 누가 칭찬했다가 예. 보안법 때문에 끌려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요? 예. 근데 이 무상 치료, 그러니까 무료 교육의 분야는 분명히 학교에서는 학비를 안 받습니다. 네. 대학교까지 다. 예.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학교의 그 동안에 교과서 사야지 그 나머지 비용이 또 내라는 게 그렇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비용이 학비만 차라리 학비가 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진 않죠. 아니 정말로.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학비를 아예 정해가지고 그것만 내면 더 안 내면 되는데 이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다. 매일 돈을 내야 합니다. 매일 돈을 내야 한다. 1년에 토끼 가족 4매를 해야 되고 개 가족 1매를 해야 되고 도토리 2kg 그래요. 나무를 무슨 반자동차 뭐 엄청 많아요. 그리고 학교에 페인트 칠하면 직접 페인트를 사가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일반 고등학교 수준이 저 정도예요. 대학교면 어떨 것 같아요? 그렇죠. 매 순간 돈이죠. 개가족이 아니라 뭐 곰가족이고.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도 다 아는 김일성 대학. 여기는 뭐 아무나 갈 수 있습니까? 서울대 아무나 지원할 수 있듯이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김일성 종합대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그 윤지현 씨가 얘기했던 특목고에서 일단은 북한 쪽에서는 펀트라고 그럽니다. 펀트. 그 펀트가 뭐냐면 티켓이죠. 그러니까 시험을 너네 더해 할당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김일성 종합대학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함경북도다. 그러면 더해 할당을 하는 거예요. 2명, 뭐 3명 이 정도로. 그런데 만약 경우 내가 3명을 갔는데 1명이 떨어졌다. 그 3명이 간다고 다 붙는 게 아니에요. 또 시험을 봐야 되니까. 다 붙는 게 아닌데 1명이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해 아주 나쁜 놈이에요. 왜냐면 더해서 3명밖에 갈 수 없는데 그거 하나를 자기 혼자서 말아 드셨으니까. 그런 여러 가지 그 상황이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김일성 종합대학은 조금 다른 성격이 있는 게 다른 학교, 그러니까 이과대학이라든지 의과대학이라든지 이런 이과 부문들은 그렇게 출신 성분을 안 보는데 김일성 종합대학은 그 분야의 간부 양성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출신 성분들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집이 가난하지만 출신 성분이 괜찮으면 갈 수 있어요. 하지만 집은 부유한데 출신 성분이 안 좋다. 못 가요. 출신 성분을 따지는군요. 상당히 따지죠. 아이고 참. 남한은 그게 없어서 참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한국이 그 말 한마디에 딱 꽂혔어요. 이게 너무 좋다. 그래요. 저는 북한의 교육이 무상이란 말에 이거 참 아주 굉장히 이상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뭐 그렇다고 탈남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때문에 자 김철웅 교수님 그 현송월 삼지연 관현악단장과 동문이신 걸로 알고 있어요. 뭐 직접 뭐 대화도 나누고 뭐 친하게 지내거나 아주 친하지는 않았지만 대화는 나눈 적이 있고 대학 때 한 학년 위였으니까 같이 수업도 들은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뭐 같은 토요일 날이면 우리 만나요. 왜냐면 전교가 뭐 해서 무슨 그 강당에 뭐 해서 뭐 강연회 뭐 이런 걸 해요. 전교생이 그러다 보니까 토요일 날은 항상 만났었고 근데 중요한 것은 현성월 단장이 나는 그때까지는 그렇게 눈에 띄는 학생이 아니겠으니까. 그래요. 아니, 남한에서 어떤 종편은 뭐 총살설 이렇게 보도했는데. 현송월 단장이요? 옛날에 그랬죠. 옛날에 옛날에. 2013년에. 옛날에. 전혀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고요. 아직도. 아니, 뭐 지금. 기사가 지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아니면 말고 이런 식의 기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북에서 오신 분들은 뭐 이런 남한에서 일부 언론들이 쏟아내고 있는 이런 북한의 추측성 보도에 대해서 뭐 실소를 금치 못하실 때가 많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현송월 단장의 총살설은 이건 뭐 말이 안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예체능 같은 경우. 예체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쪽은 직접 가서 모집을 하는 쪽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앙대학교, 그러니까 북한은 중앙대학과 지방대학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중앙대학이라고 하게 되면 평양음악무용대학, 평양에 있는 학교, 그다음에 각 도에 그 음악대학이 예술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그 북한 음악대학 같은 경우에는 간부과라고 해서 여기로 말하면 학생 모집 처예요. 학생 모집처에서 그 간부과 사람들이
한 사람은 동해안 지구, 뭐 한 사람은 서해안 지구,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각 도에 있는 시험장에 가요. 그래서 거기서 제일 쓸만한 애들을 음대 시험권을 주는 거죠. 예. 음대 시험권을 주는데 이 음대 시험권 평양 각 도에 지금 그 시군구에서 다 올라올 거 아닙니까? 네네. 시험을 보려. 근데 여기서 이미 출신 성분 좋고 나쁘가 다 걸러집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시험권을 예비 시험권을 주게 되면 평양음악대학에 올라오는 거죠. 예. 올라와서 시험을 봐야 되는데 예. 저희 때, 그러니까 제가 81년도 입학을 했거든요. 평양음악대학에. 예. 81년도 때 경쟁률이 670대 1이었어요. 아니 김철웅 교수님 81학번이세요? 제가 8살 때 음대를 가서요. 아니 81학번이면 81년? 그러니까. 그러면 6살 때 대학 가셨으면 그때는 부속 8살 때 부석이 아니고 평양음악무용대학 인민반에. 인민반. 네. 그러니까 초동반. 네. 초동반. 그러니까, 아니 굉장히 젊어 보이시는데 81학번이라고 하니까 제가 충격을 금치 못했어요. 그러니까 8살에 그 예체능 교육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돼 가지고 1958년에. 예. 그래서 예체능 분야는 이렇게 8살 때부터 이렇게 음악대학. 저 출신 성분 아까 자꾸 또 언급하셨는데 출신 성분은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친일 과거 할아버지 할머니 그때 그 일본에 항일했던 그렇죠. 친일을 했냐, 반일을 했냐 여기서 또 갈려지고요. 친일하면은 뭐 성분이 나쁘겠네. 아주 나쁘죠. 교수님 제 생각에는 친일하고 반일은 이미 다 청산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론 반일 하지만 청산됐지만 할아버지들은 그 자녀들은 남아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출신 성분이 나쁜 사람은 친일 반일하고 그다음에 반한 친한. 남한하고 그렇죠. 가깝냐? 6.25 전쟁을 겪으면서. 그러니까 여불이에요. 요거. 여기서 꼭대기로 쭉 내려오는 거죠. 예. 출신 성분은 좋은데 가난하거나 혹은 뭐 좀 사회적으로 그게 좀 뭐랄까 소외된 계층이 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북에서는? 그런 게 많죠. 가난한 지역군 출신들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남한에는. 어떻게 보면은 서류상으로는 되게 서류상으로 괜찮은데 그 사람들이 서류상으로 괜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당이 하란 대로 하기 때문에. 당이 하란 대로 안 하고 약간 생각이 삐쳐지거나 아니면 약간 개성이 있는 사람들은 꼭 북한에서 하지 말라는 일을 저지르기 때문에 문건이 깨끗해지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군요.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그 숙명여고 시험 문제 유출 사건 뭐 대략 소식 접해서 아실 겁니다. 북한에서도 이런 입시 비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많죠. 많아요. 그렇죠.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없어요. 고등학교는 제가 다닐 당시 저희는 매일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를 내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여기는 시험 문제를 시험 보기 전날에 이제 저는 선생님들이 만들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킹 당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렇게 유출되는 경우도 있는데 우리는 오늘 시험 아침 8시에 시험을 봐요. 그러면 1시간 전에 선생님들이 모임을 합니다. 교원 모임이라고 해서 선생님들이 모여서 앉아서 시험 문제를 뽑아서 그 자리에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험장에 시험 문제가 유출될 수가 없고 선생님들이 이 시험에 대해서는 얄짤이 없습니다. 시험 점수에 대해서. 애누리가 없다. 예, 알겠습니다. 짧게 북한에도 사교육이 있습니까? 많죠. 많다. 아이고, 점점 닮아가는군요. 북한이요. 이런 동질감 회복은 그다지 썩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북에서 와수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철웅 교수님, 윤지우 씨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아침 11시에 만나뵙겠습니다. 여러분, 내일 뵐게요. 안녕.